저에 대해서 뭐 과찬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탈북자의 한 사람이고 다만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이 서부전선의 군인으로 있다가 DMZ로 넘어왔고 20대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살았고 뭐 요즘 탈북민이 한 3만 한 30명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참 묘하게도 11월 11일 날 3만 5명으로 5명이 오바되면서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강원도 인제군, 인제 가면 뭐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들어보셨죠? 그 인제군 군민 인구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는 겁니다. 3만 명이 넘어섰다는 건 엄청난 숫자가 되죠. 그래서 뭐 탈북에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된 날로부터 이후에 이제 넘어온 사람들을 이 3만 명에 포함시키는데 뭐 한 8, 90년대까지는 주로 휴전선이나 동서해안이나 뭐 공중에 비행기를 몰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이 북한의 정권이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했고 심지어 그 중에는 우리가 최고 그러면 탈북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분이 당연히 아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였던 국제비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그분이 직책상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황장엽 선생님 97년 2월에 망명해서 4월에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대체로 좀 고위층급 수 있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바로 서울로 오지 않고 어디 거쳤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김만철 씨 일가 이 11명은 일본 스루가항으로 갔는데 대만에 갔다가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김한솔이가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김한솔이가 지금 망명을 선언했는데 미국, 중국, 네덜란드에 감사하고 무명의 정부에 감사한다. 이 무명의 정부가 도대체 어디냐? 대만이냐, 대한민국이냐, 뭐 또 다른 나라나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건 차후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가장 그 로열 패밀리로서는 누가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한영. 82년도에 탈북한 이한영이가 꼽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김정일의 모든 가족에 대한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김정일의 바로 이 현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에 대한 것도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 정보기관은 최초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우리 항상 이제 고용희라고만 써왔죠. 근데 최근엔 언론이 고용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모에 대해서도 고용숙이라 그러다가 고용숙이다 그러는데 이건 아마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이 친구도 그 고용희를 본 적은 없죠. 고용희의 별명이 망치코다. 그래서 망치코 했다는 것까지 다 증언했지만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냥 고용희로 말해서 썼는데 아마 정보국에서도 그 이모 고용숙이가 망명한 이후에 97년도 망명한 이후에 그 문서가 왔겠죠. 근데 용어로 그냥 Y, O, U, 뭐 NG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용인지 그걸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니까 쓰다가 최근에 지난해 이제 그 고용숙의 남편 이철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왜 들어왔습니까? 고소하겠다고 저하고 강명도 교수하고 고용환 씨라고 이 외교관 3명 탈북자를 고소하려고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잠깐 들어와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고소를 하면 그 주소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고소인 3사람. 근데 이 3사람 다 지금 정부의 그 특별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 주소를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원까지 갔는데 주소를 정확히 못 쓰면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법을 뭐 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그냥 빈손 들고 돌아갔는데
자, 이 이한영이가 이제 97년 2월 15일 날 김정일의 생일 하루 전날 암살이 됐죠. 바로 이 김정남이가 이번에 2월 13일 날에 또 암살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북한의 공작기관들이 뭔가 김정일 생일날 2월 16일 날 충성의 선물을 바치겠다, 그런 뜻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이제 1971년 5월 달에 바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송혜랑의 동생 송혜림, 그 송혜림과 사이에서 난 맏아들이 이 김정남인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뭐 암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이 VX라고 하는 화학 무기, 이것은 완전히 그 살인적인 화학 무기인데, VX라는 게 사실은 195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그 농약으로 개발한 겁니다. 농약으로 개발한 그 제초제인데, 풀을 이제 그 김맥이 힘들으니까 풀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워낙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냉전 시대 화학 무기로 발달이 됐고 북한에서도 그걸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흥하고 베트남 여성 또 아이샤 인도네시아 여성이 손에 발라서 눈에 갖다 비볐다. 그건 뭐 김정일이가 그 공항 요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발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건 확실한데 과연 그 여자들이 손에 장갑을 꼈는지 안 꼈는지, 또 두 사람이 바를 때 한 사람이 다른 거를 바르고 또 한 사람이 다른 거를 발라서 이게 그 말하자면 합성되면서 이 케미칼 작용을 일으킨 건지, 어쨌든 VX라는 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며칠 후에 약 한 3, 4일 후에 영상에 등장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살해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 국민으로서 또 그 가족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살해됐다 이렇게 밝힌 건 이 친구 김정남의 맏아들 김한설입니다. 이 친구는 보스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일정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고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했는데 가지 못하고 마카오에 가 있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외교 요건을 보여주고 있고, 김한설이 확실한 건 맞는데 과연 그 시점은 언제냐? 이 친구가 말했듯이 우리 아버지는 며칠 전에 살해됐다. 그러니까 2월 13일 날 살해됐는데 적어도 2월 18일경에 이 친구가 동영상에 공개를 했는데, 과연 왜 공개했겠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사지요. 아마 제가 볼 땐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 친구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와 함께 또 포용과 여러 가지 이중전술을 쓰고 있지만, 자기네가 일종의 대안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정남을 백주에 살해한 것은 중국의 자존심을 상당히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딱 공개하고 너는 안전한 지역으로 망명해라. 그러나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언제나 북한의 친중 정권을 세우는 데는 협력하라. 이런 아마 서약서 정도 쓰고 망명하도록끔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 이제 네덜란드 대사가 상당히 도와줬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네덜란드 대사는 우리 서울 대사와 평양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대사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27개의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외교 관계는 120개 이상을 맺었지만 북한에 대사관이 설치된 나라는 2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도 거기 대사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냥 서울에 주로 일하다가 평양에 업무가 있으면 베이징에 나가서 고려항공을 타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는데, 그 대사가 뭘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건 우리는 알 바가 없고 본인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아마 망명지를 놓고 2012년에도 우리 쪽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비용과 생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공사는 대한민국에 옴으로써 상당히 그 대접도 잘 받고 보상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정은의 이모가 미국 가서 세탁소를 해야 되고 또 98년에 망명한 장승길 이집트 대사는 지금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고위층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슈퍼마켓 한다, 세탁소 한다는 것은 생활 수준이 이게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예를 들어 김한솔이 돈을 한 계좌에 한 100만 불 가지고 있다, 10억. 그걸 미국에 가지고 가면은 미국 정부는 그 돈을 다 회수합니다. 이 돈은 당신의 돈이 아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돈이다. 그러면서 회수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 그 돈을 가져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돈을 다 본인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노동당 39호실에 근무하다가 온 이아묵의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본인에게 주다 보니까 뭐 세탁소 하거나 뭐 슈퍼마켓 안 하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벤츠 400을 타고 다녔습니다. 아들도 벤츠 400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눈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탈북자 사회에서도 야 이게 뭐 노동자 농민으로 있다 쫓겨는 우리는 이게 뭐 벤츠 뭐 만져보기도 힘든데 들어오자마자 벤츠 타고 다니니까 뭐 그렇다고 어디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아마 김정남이가 상당수 자기 아들에게 뭔가 유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언제든지 죽을 것이다 이런 계산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뭐 이런 걸 터뜨려라든지 비밀 문건이라든지 글로 써놓은 글이라든지 USB라든지 뭔가 줬을 것이고 이 친구는 그런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가면 돈 다 내놓고 뭐 슈퍼마켓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만약에 온다면은 마침 대한민국 정부가 한 보름 전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뭔가 정보 가치가 있는 걸 가져오면 100만 불 이상 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가 봐도 분명히 100만 불어치가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영희,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그 김씨 로열 패밀리에 대해서는 이한영 이후에는 이 친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상 내용에 보면은 AK 소총, 북한군 아카보총을 하나 가지고 오면 지금까지는 1,000만 원만 줬는데 이번 그 격상된 보상법에서는 5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5배가 뛰었죠.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전방에서 꽝꽝 지금 그 확성기 방송으로 불어대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으로서는 이것도 너무 많이 넘어와도 걱정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비행기 한 대, 미그 19기, 뭐 미그 21기 한 대 가져오면은 그것도 10억 이상 줍니다. 근데 뭐 이용평 대위는 83년도에 그거 들고 왔는데 그때 이미 13억을 받았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그것은 다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성들은 지난해 4월에 중국의 닝보에서 떠나서 또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온 해외 식당 종업원들입니다. 뭐 남남북녀라고 다 이쁘다 그러는데 글쎄 뭐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평균보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30대의 이런 이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다 들어가서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중에 이 북한의 고위층이냐 뭐 노열층이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12명 중에는 북한의 인민배우인 최삼숙의 딸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민배우라고 하면 최삼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자급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그 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이 해외 나가는 게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특권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바깥에 비행기 타고 나가보는 거하고 외화를 본다는 거하고 뭐 자기 손에 많이 못 놓지만 그래도 외화를 만질 수 있다는 거 조금이나마 이것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특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공사는 영국의 대사관의 그 공사였지만 그 대사관의 당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당 비서는 그 지역과 기관 모든 데 어떻게 보면 탑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건물의 최고 책임자는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누가 박원순 시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서울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평양시의 제일 높은 사람이 평양시 인민위원장이냐?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평양시당 책임비서 이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군대에서 사단에 가면 사단장이 있는데 사단장이 제일 높으냐? 사단 정치원이 제일 높습니다. 대사관에 대사가 있는데 그 밑에 당 비서인 이 사람이 있습니다. 당생활 총화가 열리면 이 사람이 책임자고 그 대사는 당원으로서 회의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일꾼이 넘어왔다는 거, 이 초급당 위원장이죠. 초급당 위원장인데 북한이 또 얼마 전에 초급당 위원장 대회도 했지만 북한에서 초급당은 보통 당원이 36명 이상인 기관의 책임자가 초급당 비서입니다. 그 이후에는 군당 책임비서, 시당 책임비서니까 초급당 비서는 꽤 급수가 있는 사람인데 특히 이 사람은 이제 부인이 그 빨치산 항일빨치산 500령 대장의 일가족이기 때문에 최초의 빨치산 가문의 탈북이라는 데로부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11월에 탈북자 한 명이 또 뭐 대한민국에 와서 좀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이 북한, 우리 이 철책선이라는 게 말이죠. 북한군 철책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북한군 이 DMZ에 근무하다 넘어왔지만 우리의 철조망은 북한군 철조망에 비하면 한 100배가 이 촘촘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철조망은 우리보다 허술한데 그 대신 북한은 이 철조망 밑에다가 플라스틱 지뢰를 전부 매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남한에 말하자면 뭐 대북 공작원이 들어오다가 이 철조망 밑에 지뢰를 매설해 놨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접근했다간 지뢰도 이제 목함 지뢰는 발목만 날아나지만 플라스틱 지뢰는 이게 플라스틱이 파편이 되기 때문에 그거 터졌다면 거의 직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친구가 참 어리석고 한심한 일인데 당연히 잡혔죠. 지난해 이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했을 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또 북한의 황병서, 김양곤이 판문점에 와서 제발 좀 스탑해달라고 해서 스탑했다가 또 지뢰도발 때 한 번 했죠. 지뢰도발 때 했다가 스탑했다가 또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 단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을 뭐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뉴스를 소식을 알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북한 당국자들은 싫지만 북한 군인들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자기네가 못 듣는 소리를 여기서 들려주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확성기 방송은 여기 숫자가 스피커가 48개입니다. 근데 48개를 항상 다 틀지는 않습니다. 너무 소리가 세고 그래서 48개 중 한 25개 정도가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북한군 이게 제가 근무하던 GP 옆 GP인데 이 확성기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냐면은 5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8개니까 걔들은 2개가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판문점 대성동 마을에 가보시면 북한 깃발이 우리 깃발보다 훨씬 높죠. 그 서로 높이려기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포기해서 우리가 그만뒀는데 왜냐하면 높아봤자 그 끌어내려서 빨래해야 되고 또 째지면 기워야 되고 그 사실 돈 들어가는 건데 북한은 아마 자기네 높은데 우리가 패배한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제 권력 그 동향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그랬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 국가안전보위상인 김원홍 대장이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국가정보원장인데 대장.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국가정보원은 권총은 휴대하지만 군복은 안 입죠. 근데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이렇게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고
제일 높은 사람이 대장, 그때 상장, 중장, 뭐 소장 다 이게 직책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숙청된 이유가 지금 솔솔 들어오고 있는데 김정남을 전화 통화한 게 이제 도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김정남의 가족을 해외에 있지만 관리하고 감시하고 사찰하는 게 국가 보위성의 임무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영욱이가 망명해 있다. 그 누가 감시하겠습니까? 중앙정보부가 감시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감시하는데 사실 김정남은 장성택이 아들처럼 키우고 김정일이 아들이고 이 사람은 장성택이 부하였습니다. 근데 장성택 잡는데 앞장섰고 근데 통화를 했는데 아마 빨리 평양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좀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데 그걸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지 도청이 돼서 지금 대장에서 다 별 3개가 날아가고 하나가 겨우 남아가지고 지금 혁명화 교육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복귀할지 못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근데 이 사람이 복귀할 가능성은 딱 한 가지. 김정일이가 2008년도 뇌 스트로크를 걸려서 쓰러지니까 급히 이제 김정은을 후계자로 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정교사로서 누구를 임명했냐면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이 조직부국장의 급수는 평양시당 책임비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과 맞먹는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거기에 앉았다가는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많이 갑니다. 현재 지금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김수길이가 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하다가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국장 시절에 자기 옆에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김정은이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이 사람한테 앞으로 지도자로서 당과 국가 관리를 어떻게 하라 이런 걸 이제 다 공부를 시킨 사람이니까 아마 김정은 집권 후에 이제 황병소, 김영철 통전부장, 이 김원홍 보위상이 제일 잘 나갔는데 이 사람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로 날아가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제 복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낯이 익을 겁니다.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인 김옥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도 이제 날아갔는데 이것은 본인의 잘못보다는 자기 동생이 김균이라고 김일성 종합대학 제1부총장이었습니다. 김균 박사가 이제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술 먹고 뭐 우리 누나가 김정일 장군의 마지막 부인이고 김정은 원수의 마지막 어머니다. 뭐 이런 그 동생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이 여자가 이제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빨치산 가문이 북한 권력에서는 상당히 순환을 받고 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오진우 전 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종 당 민방위 부장이 상장에서 중장으로 강등돼서 지금 해임돼 있고 또 오백룡 대장 아까 그 오금 태용호 공사에게는 장인뻘이 되는 이 사람은 이제 죽었지만 그 아들 오금철 대장이 전 공군사령관 출신인데 현재는 북한군 부총참모자입니다. 근데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고 또 그 동생 오철산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이 또 상장에서 중장으로 강등되고 이렇게 이제 북한의 큰 권력 구도는 만경대 가문과 빨치산 가문, 소위 그 꼭대기 백두혈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지금 빨치산 가문을 여지없이 김정은이가 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대남 공작 활동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고 이런 난수표를 현재 23회나 북한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수표를 방송한다는 것은 뭔가 대남 공작원들에게 지령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죠.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약 16년 동안 난수방송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약 23회가 넘게 난수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대남 공작원들을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바로 여기에 이 권총이 이제 97년 2월 15일 저녁에 그 이한영을 암살한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입니다. 이 브라우닝 권총이 우리 정보기관에 지금 거의 한 15정 넘게 있습니다. 그만큼 간첩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죠. 간첩이 잡히면 그 권총은 회수를 당하고 그 권총이 이제
그 보관이 돼 있고 뭐 독침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히 간첩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38도선 이남인 백령도 근처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작전 지휘를 하는 모습을 북한이 2차례나 공개했습니다. 고무보트도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최전선 나왔는데 여기 보면 북한군 총참모장인 이명수 차수, 부총참모장인 이영길 상장. 이 사람이 원래 총참모장이었는데 뭔가 집안을 뒤졌는데 40만 달러가 나오는 바람에 숙청됐다가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수가 참모장이고 이 사람은 부총참모장. 여기는 김성갑 제4군단장 북한에 작전 지휘관들만 데리고 최전방에 나와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참 군복 속에서 40년을 늙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33살 난 사람이 제가 군사에 대해서 뭐가 하는지 제가 볼 땐 조금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북한의 핵 개발, ICBM 개발의 8인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현직 4명 또 전직 4명이 있습니다. 군수 담당 부위원장 홍승무, 홍영칠 부부장, 군수공업부 부부장 조춘영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전병호 전 제2경제위원장, 박도춘 현 군수공업부장,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이 8사람이 오늘날 북한의 모든 군수산업, 미사일 개발, 핵 개발, SLBM 개발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였다 하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뭐 신무기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 이제 타우러스라는 이 말하자면 그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내려간다. 이런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콘크리트 벽이 이제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관통하는 이런 무기가 이런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뭐 F-15라든지 뭐 여러 무기에 작은 이게 평양에 뭐 몇 방만 떨어져도 또 이번에 이제 칼 빈슨호가 지금 부산항에 내일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 칼 빈슨호에는 스텔스 핵무기를 탑재한 스텔스 폭격기들이 있습니다. 이 칼 빈슨호에는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는 비행기만 10대가 있습니다. 10대. 그러니까 그 333m의 이 말하자면 그 항공모함 위에 이제 주유소가 10개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은 제가 생각컨대는 물리적으로 비교하는 건 이건 별 의미가 없다.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거기다 뭐 미군 군사력 플러스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사실 뭐 탱크가 3,000대다 하지만 제대로 시동 걸리는 탱크는 300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을 과소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 전력을 분명히 나눠서 봐야지 우리가 뭐 어린이들은 뭐 6.25 때처럼 북한이 뭐 탱크를 몰고 내려올 것이다. 탱크를 몰고 내려올 수가 없죠. 탱크가 나타나면 우리 코브라 헬기가 가서 바로 파리잡도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탱크를 몰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전쟁 양상은 과거 6.25 때 전쟁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황병소 총정치국장 군서열 1위가 차수인데 이 사람이 67세인데 김정은이 33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전 인민부력부장 장정남 상장, 전 이군단장 김상용 중장 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지만 이 장면을 누구도 눈치를 주고 바라보지 못하죠. 여기에는 또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김정은과 무릎을 꿇고 속삭이는데 어느 누구도 뭐 최부일 인민보안상 뭐 그 외 뭐 부부장급 뭐 여기 박봉주 내각 총리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소 최용해 다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장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쓰리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조연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왜 센가? 이 사람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의 당위원장입니다. 아까 대사관의 그 태공사가 당위원장이고 뭐 평양시당 위원장이 김수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도 당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위원장이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당원으로서 이 사람한테 당비를 바치고 생활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 뭐 최고 존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했죠. 과거 60년대만 해도 김일성도 당위원장한테 가서 당비를 내고 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인 숭배가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공산당 통치 방식에서 집단주의며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 쓰리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쓰리조는 이제 이 조연준이가 첫 번째 쓰리조고 두 번째가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이 사람이 지금 김정은의 어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록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주석단에 감히 올라올 수 없는 사람임에도 지금 조경철 북한군 보위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무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또 상당히 끝발이 좋아서 쓰리조가 북한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1956년도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김일성 옆에 이 여성은 팔을 한쪽을 탁자에 올려놓고 한쪽은 허리에 올려놓고 또 최용의 아버지 최현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누가 두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김정은 앞에서 이건 뭐 바로 정경이 채이고 날아가야 될 일인데 이 여자는 북한에서 김일성 와이프 김성애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성계 1인자였던 박정애라는 여성입니다. 박정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고 뭐 최고 권력을 누리다가 역시 68년에 제거된 인물인데 바로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이 창당될 때 그 공산당 초대 책임 비서가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김용범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김용범이 46년도에 죽다 보니까 이 여자는 그 자기 남편의 지분까지 다 권력을 누려서 김일성 정권에서 상당히 권력을 누리고 자기는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온 엘리트인데 김일성은 누굽니까? 소련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대위 출신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일 리 만무하고 또 최현이라는 사람은 이게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1사단장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하마터면 국군에게 생포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쌔게 빠져서 올라갔길래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늘날 그 아들이 최용해가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 실정과 통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양시에도 피자집이 생기고 뭐 우리 지금 밖에 서울시청 밖에 나가 피자집에 보면 뭐 이런 아가씨들하고 그렇게 뭐 크게 구분이 잘 안 될 텐입니다. 단지 북한은 이제 러시아식 발음으로 강한 발음을 쓰다 보니까 이탈리아 피자.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부드러운 발음을 안 쓰고 러시아식 표현을 써서 피자라는 말을 쓰고 자 이렇게 보시면 길거리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과거 오히려 북한이 사회주의 할 때 길거리에서 고기 굽는 건 거의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식당 안에서도 고기는 삶아 먹는 거지 구워 먹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역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팝니다. 이 사람도 아마 냄새를 맡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텐데 또 그 만만치 않게 또 비쌉니다 이게. 그러나 어쨌든 장사라는 걸 북한은 지금 거의 한 70%가 장마당 경제고 국가 경제는 30%라고 하는데 실제로 30%도 안 됩니다. 30%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결혼식을 해도 또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들러리처럼 북한은 반드시 결혼식을 하면 들러리가 있습니다. 여자 들러리, 남자 들러리. 이게 들러리처럼 치마 저고리만 입었는데 지금은 꼭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렇게 넓게 해서 우아하게 입죠. 민간인들은 또 남자가 또 한복을 입습니다. 신랑들이.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북한은 이제 군인인 경우에 평소에는 이 말하자면 중좌 이하는 다 각계반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상위 우리 대위급이 장가가는데 각계반들 안 했습니다. 둘러리는 소주한데 각계반들 안 했습니다. 요건 장가가는 날에 한해서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가가는 날에 한해서 구리단추에다가 이 모직으로 된 군복을 맞춰 입어도 됩니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한복 입고 남자들은 군복 입는데 모직 군복을 맞춰 입고 또 남자 신랑은 민간인 경우 한복을 입고 이런 것도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복을 입어서 우아하게 들러리하고는 차이가 나고 또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 꼭 이렇게 어디 좀 유명한 데 가서 평양인 경우 뭐 만수대나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복, 이 우아한 우리 한복을 따라오려면 뭐 아직도 그 한바탕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자, 이것은 북한의 이제 통장을 저금 카드와 통장을 이제 장려하는 광고입니다. 진명하병은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병은행이죠. 북한은행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이제 여기다 표시하는데 3개월 이자율 2%, 6개월 3%, 1년 7%, 2년 8%. 우리 대한민국의 이자는 지금 뭐 4%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는 마음껏 찾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돈이 없습니다라든지 후에 오세요 하면 그래야지 뭐 내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은행 주소도 평양시 보통강구역 경흥동 평양정보기술구 뭐 몇 호실까지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북한도 나름대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올해가 72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하면 이것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기인데 어쨌든 이 분단과 또 분단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뭐 갑론을박 논쟁이 많죠. 특히 뭐 김일성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김일성이 뭐 가짜 김일성이다. 또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 전설적인 영웅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걸 우리가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그건 뭐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미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김일성은 가짜 김일성도 아니고 1937년에 보천보 전투한 김일성이가 맞고 다만 그 혁명 전통을 너무나 침소봉대하고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는 게 북한의 문제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런 데서 지금 뭐 국정이냐 아니냐 참 안타까운 논쟁이 많지만 적어도 우리는 역사를 날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다 그만큼 깨어있기 때문에 날조를 못하지만 북한에서는 역사를 날조한단 말이죠.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은 세종대왕이 누군지는 대충 알지만 그가 한글을 만들었다? 거의 모릅니다. 그러나 60년대까지만 해도 그건 사실대로 가르쳐줬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순신 장군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중심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장군하면 연개소문 장군, 뭐 살수대첩의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 주로 북쪽의 장군들을 많이 가르치고 남쪽의 건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이게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뿌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또 통일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통일은 빨리 할수록 좋다. 조기 통일론을 저는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 북한과 남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빈곤 국가가 됐습니다. 뭐 핵무기 가졌다, SLBM 한다고 하지만 인민생활이나 인민경제를 놓고 볼 때 북한이 과연 저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저것은 백성의 먹는 걸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방식에서 그럼 우리가 흡수통일이냐, 뭐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한 주민의 북한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가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걸 환영한다면 그 용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단지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누리는 권력 집단이 흡수 통일을 싫어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이 대다수가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북한 사람의 머리의 80%는 한류 문화가 이미 꽉 찼습니다. 한 30% 변두리 음악으로서 북한 노동당 문화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필리핀에 출장 갔다가 우리 그 걸그룹 그다음에 이 아이돌 그 공연을 봤는데 이 한 3만 명이 그 필리핀 청소년과 이 성인들이 들어온 극장 우리 저 상암동 구장 같습니다. 큽니다. 그렇게 실내인데도 큽니다. 그 3시간 동안 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걸그룹과 아이들을 보고 열광하는데 저는 정말 3시간 동안 완전히 그 전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봐서 그런 건지 전율했습니다. 스탈린이 독일군이 공격해 올 때 39년도인가요? 레닌그라드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탱크, 전력, 병력의 숫자 모든 면에서 러시아군은 독일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싸우면 무조건 지게 돼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명령하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국가공군합창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합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국가가. 그 러시아군의 최고사령부의 공군합창단이 그 레닌그라드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내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들 그 앞에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본 러시아 군인들이 그 이튿날 독일군과의 백병전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우리 걸그룹의 공연을 3시간 동안 그냥 귀가 다 찢어진 것 같고 전 정신없이 봤는데 그 3시간을 딱 보고 느낀 게 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으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 이 걸그룹의 공연 이 세 개의 힘을 이 에너지로 해서 시너지를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통일 문제가 아니죠. 왜 그 태극기를 든 분들, 촛불 든 분들이 통일을 하자고 외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엄청난 우리는 국력을 얻을 수 있고 그야말로 단군 조선의 뿌리를 찾아서 단군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통일을 기피합니까? 비용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용. 자,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의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단 비용에 비하면 통일 비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게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동서독이 딱 한 가지 통일해서 동독 사람들한테 서독 사람과 똑같은 복지를 적용했습니다. 그게 독일 통일의 기본적인 미스테이크입니다. 왜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과 똑같은 복지를 적용합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루 세끼 쌀밥만 먹여주면 바로 대한민국 만세 다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무슨 의료보험 이런 걸 똑같이 해주냐 이거죠. 그리고 북한에는 여러 가지가 자, 이 사진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과 북한의 오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딱 4군데 불이 잘 들어옵니다. 김정은이 사는 평양, 김정은이 태어난 원산, 수풍발전소, 나진선봉, 총진 김책제철소가 있는데도 불이 좀 들어오죠. 자, 이런 지구상에 같은 단군 조선의 후예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한쪽은 암흑세계 한쪽은 선진 국가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게 70년 동안 똑같았느냐? 사실 50년대 60년대는 북쪽이 더 밝았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밝았는데 우리가 역전해서 이제 북한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섰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밝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대륙에 접근해서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이 중국 대륙이 바로 우리나라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도 같아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섬나라로서 북한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통일은 현재가 가장 좋은 시기다. 북한이 열세할 때 좀 도와줘서 북한이 비등하면 우리하고 통일하기 좋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등하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조건으로 우리하고 비등하게 살게 되면 좋지만 이데올로기를 안 바꾼 채로 비등하면 우리 70년대까지 남북한이 비등하니까 자꾸 싸우다가 74년에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지금 뭐 따라올래야 따라올 만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입니까? 뭐 우리가 뭐 칸트 철학이니 뭐 데카르트 철학이니 다 인간 중심 철학이요. 황장엽 선생도 뭐 인간 중심 철학 말했지만 그 원조는 다 홍익인간, 홍익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통일 안 하면 나는 통일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제가 뭐 통일돼서 뭐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 방법 중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마치고 여러분과 토론하겠는데 독일에서 그 통일의 기본 핵심이 뭐였습니까? 동력, 그 촉발 변수를 만들어낸 것은 프라이카우프였습니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 독일은 실제로 돈을 집어주고 서독이 동독이 돈을 집어주고 정치범도 데려오고 스파이도 데려오고 종교인도 데려오고 돈 주니까 거기서 팔았습니다. 동독은 그걸로 또 경제적 이득을 챙겼고 자 이런 독일형 프라이카프를 대한민국에 도입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반도형 프라이카프는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북해온 3만여 명이 뭐 3만 명이 다 송금하겠습니까? 저같이 뭐 가족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은 송금할래도 송금할 사람도 없고 전 송금하려고 제가 송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로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이 국경 지방 사람이 제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탈북을 6.25 때는 이제 황해도 계시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제일 많이 나오셨고 또 반대로 북한이 38선을 막으니까 지금은 함경도 그쪽에 국경에 탈북하기가 쉬우니까 거기 분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적어도 한 7, 8천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 정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송금하는 사람이 1년에 자기 가족한테 얼마 정도 송금하냐면 우리가 앙케이트를 실시해 봤는데 그저 약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답변하는데 그건 진실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이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썼다가 괜히 혼날까 봐 설문조사하는데 조금 쓴다고 볼 때 최소한 아마 300 내지 500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을 우리가 평균 잡고 에버리지 300을 송금했다. 그럼 북한에서 이 300만 원 가지면 미화로 따지면 3,000달러라고 치면은 한 가족이 실컷 먹고 살고 또 그 비용을 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그 전화 도청이다 뭐이다 하는 걸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보이송인이 보안송인이 요 공안기관 요원들이 들어붙어서 또 조금씩 뜯어 먹습니다. 다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그건 거기서도 그렇게 뺏어가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 와서 애써서 돈 벌어서 보내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그걸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그 좋은 줄기가 백두산 줄기와 낙동강 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줄기는 빨치산 가문이고 낙동강 줄기는 6.25 때 전쟁 때 낙동강까지 내려갔다 살아왔거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두 가족이 제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 가족이 와서 돈을 보내니까 그 집에서 늘 기름 냄새가 나고 고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라산 줄기가 생겼다 이거죠. 이 한라산 줄기가 백두산 줄기나 이 낙동강 줄기보다 나은 겁니다. 출신 성분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원증도 서로 안 가지겠다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북한에서도 지금 최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상인 계층을 두텁게 하고 시장 경제를 이식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이 지금 저 함경도 그 시장이 발달된 지역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이번에 무산 아까 보여드린 무산, 회령, 온성 그쪽에 대홍수가 났는데 김정은이가 못 갑니다. 거기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딱 총을 겨눌 것 같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기는
대한민국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 국민이 뭐 돈을 내서 그 가족 송금하자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 다 알아서 송금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노래방에 가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돈을 보낸단 말이죠. 그럼 뭐 노래방에 가서 돈 벌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그 여성들이 뭐 북한에서 배운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또 노래방밖에 갈 수 없는 여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출입은행에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3천억이 쏟고 있습니다. 뭐 쏟진 않겠죠. 이자는 착착 붙겠죠. 이런 걸 좀 그 탈북자들에게 저리로 융자해서 그걸 이자를 갚도록 하고, 뭐 공짜로 주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 북쪽 지역부터 이렇게 그 송금을 장려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를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함경북도 국적 지역이 대한민국식으로 변하면 그 속도라는 건 청천강을 넘어서 대동강을 건너서 이 예성강까지 내려와서 이 38선까지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으로 다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이런 제도마저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또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지만, 개성공단을 뭐 당장 재개하는 건 이제 벌크 캐시가 들어가니까 어렵겠지만, 금강산 관광 정도는 재개를 하되 북한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가 핵 개발해서 돈은 절대 못 준다, 그 대신 쌀로 주겠다, 그래도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 쌀 그 남아도는 걸 보관 비용이 더 들어간다니까 북한을 자꾸 이렇게 양측으로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무기나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철저히 제재를 하니까 대한민국은 좀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게 북한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뭐 제 생각과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그렇게 생각하네, 이런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